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전일 코스피가 다시 한번 2050을 재탈환하는 듯 했었는데 출발은 괜찮았는데 결국 기관 매도에 2030 턱걸이하면서 마쳤었죠. 외국인들이 6거래 연속 현물을 사긴 했지만 이제 외국인들도 선현물 동반 매수의 고리는 끊어놓은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특별히 투신권이 전일 전전에 이틀 동안 1,000억이 넘는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2050 박스권 상단에 오니까 펀드 판매 압력이 고스란히 투신권은 매물로 이어지게끔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도 힘이 조금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12월 첫 거래를 간밤에 보냈었는데요. 추수감사절 이후에 주말까지 나흘 동안 이어진 연휴 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았다라는 실망감에다가 이제 와서 단기로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부담감도 제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에 고용지표 발표도 양적완화 축소 시기를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휩싸이는 모습이었는데 뉴욕도 많이 올랐고 우리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만큼은 사실이죠. 여기서 잠깐 쉬어간다 한들 누가 뭘 하겠습니까마는 여기서 다시 코스피가 2,000을 지키네마네라는 분위기로 간다면 만약 그렇다면 지금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 있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코스닥도 오버슈팅했다가 전일 21선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양새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전일 걸린 결과였었죠.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가 뭔지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 먼저 리뷰부터 함께 보시죠. 거래대금 3조 2천억밖에 안 됐던 전일이었는데 얄미운 기관 매도 최희승 차장님 남겨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도 기관 매도 공세 속에 숨고르기 장이었다. 김혜란 연구원님도 코스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그리고 김영겸 팀장님도 투신 연기금 매도에 따른 조정 장세. 연기금도 전일 5거래일 만에 매도로 틀었었죠. 자, 여기까지 공통점은 기관 매도, 기관의 차익 실현, 투신 연기금 매도를 지적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안상현 대리님만이 중국발 악재 그리고 단기 피로감으로 전일 하락했었다라고 중국발 악재까지 추가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는 기관 매도가 있었고 중국발 악재도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프리뷰 보시죠. 최승 차장님은 해외 증시가 이제 고점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도 2,000선을 지지하는지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소비가 좀 부진했었는데 조정장이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도 숨고르기 장의 연장선 예측하셨고 김영겸 팀장님도 이제 투신과 연기금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내수업종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최근에 원화 강세를 감안해 볼 때라는 얘기가 숨어 있겠죠. 안상현 대리님은 단기 충격이 일단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 산타랠리는 지속될 것 같다. 그래도 큰 그림의 긍정적인 전망은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관 매도 때문에 박스권 돌파가 힘겨운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소비가 부진해서 조정 장세를 예상하셨지만 큰 그림에선 산타랠리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지 이 부분까지 같이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 지금 소비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부진한 것으로 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이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좀 바뀌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2050선 지금 박스권 상단에 대한 저항이 계속해서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선에서의 좀 지지적 테스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2000선 초반 부근에서라면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이번 주 그 금요일에 그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제조업 지수도 이제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고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 발표 앞두고서 좀 눈치 보기가 좀 극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고용 지표까지도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이 시장에서 재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역시 이에
이에 대한 좀 불확실성의 해소 전까지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상단 부분의 저항을 맞고 주가가 좀 하락한 한 2,000포인트 선에서는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좀 더 관망하다가 2,0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번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만약에 2,000선의 지지력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 뭐 큰 폭으로 하락한다든지 2,000과 점점 의외로 더 많이 멀어질 경우에 아래쪽으로 산타랠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2,000선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그 양쪽 하나 축소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양쪽 하나 축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좀 당분간 시장은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의 확인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양쪽 하나 축소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제 걷어지면서 시장에 우호적인 좀 분위기가 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2,000포인트 초반에서라면 상당히 좀 좋은 저점 매수가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 역시 다음 주 정도 되면 결론이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역시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2,000포인트 지지력 확인만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해서 볼 것은 미국의 고용지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의 오늘장 프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에 뵈니까 또 신선한데 중국에 이어서 유럽,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모두 나란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2년 반 내 최고치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뉴욕 증시가 12월 첫 거래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락의 원인으로서 연말 소비가 생각만큼 늘지 않았다. 부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세히 해외 증시 동향 살펴주시죠. 예, 지난번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이제 그 약세 보였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PMI 지표를 비롯해서 주택 지표랄지 긍정적인 경제 지표 호조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혜리나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소비에 대한 다소간의 좀 불안 심리 그리고 이제 그 주말에 발표될 고용 지표 발표를 조금 좀 앞두고 다소간의 이제 그 숨고르기 양상 진행됐다라는 그런 평가 우세하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 기간 어쩌면 지난달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12월도 이제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 상당 기간 이제 그 올 들어서 많이 상승한 부분들 어쩌면 연말을 앞두고서 다소간의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조금은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큰 그림 속에서 좀 거래량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거래량의 좀 부족한 상황들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일단은 시장 내 투자 심리 조금 좀 관망 심리 쪽으로 좀 선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예. 자, 무엇보다 연말 소비가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추수감사절부터 주말까지 나흘간의 집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먼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일단 나흘간의 소비가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쪽의 쇼핑은 괜찮았다면서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비 시즌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3일, 금, 토, 일 이제 그 3일 동안에 이제 그 매출 집계 분이기 때문에 아직 다소간 좀 실망하게 좀 많이 이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연말 그리고 1월 초 정도까지는 계속되는 소비 심리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특이할 만한 사항들 저는 오히려 특히나 이번 시즌에 한동안 이제 그 시장 내 묻혔던 그리고 시장 내 관심에서 묻혔던 텔레비전의 매출 확대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패드를 비롯한
비롯한 스마트 기기가 매출의 1등을 차지했으면 물론입니다. 뭐 2등이 한 상품권 정도 되고요. 3등이 게임기, 그리고 4등이 이제 그 TV가 새롭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게임기의 매출 확대, 뭐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아시죠? PS4의 출시,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 1의 출시, 발매 당일날, 출시 당일날 각각 100만 대 이상씩 팔렸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300만 대 이상 각각 팔릴 그 예상, 전망, 지금 그 전망치가 우세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콘솔 게임기의 어떤 그 변화 부분, 결국은 텔레비전의 대형화, 그리고 텔레비전의 고집적화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포츠 이벤트, 특히나 뭐 2월부터는 이제 또 동계올림픽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주택 수요 확대 부분, 그리고 주택 가격의 이제 상승 부분 한 13%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죠. 이런 부분들과 이제 그 맞물리면서 다음 차례 자동차의 붐이 한번 일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특히나 연평균 이제 그 7천만 대의 자동차 판매량에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8천만 대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내구재에 대한 어떤 그 소비 부분, 여기에 가전제품도 빠질 수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이번 이제 그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면서 특히나 IT 쪽에서는 스마트 기기는 물론이고 이제 그 가전제품 중에 대표 역격이라 할 수 있는 텔레비전의 매출 확대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이제 그 앞으로의 투자 대응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두 가지 이유를 꼽자면 연말에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던데,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 조금 지표들도 쏟아지고 있고 또 미국의 고용 지표도 나올 기세, 22년 통화정책회의까지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점검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대표님. 네. 일단 뭐 권역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투자 심리 많이 변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긍정적인 경제 지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3중전의 전후로 해서 전반적인, 그리고 산업별 구조 조정,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에서 행하고 있는 산업별 구조 조정, 일단 산업별로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판단은 과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에서 이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침체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 그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서 다시 이제 그 반등하는 그런 국면, 여기에 21일 비롯한 전반적인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가세를 하면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키우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이번 주 5일이죠. 이제 그 ECB 통화 정책 회의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유로존, 물론 이제 이번에 어떤 그 지난달에 있었던 급작스러운 어떤 그 금리 인하와 같은 그런 수준의 어떤 그 깜짝 이벤트는 가능성은 좀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유로존 ECB 통화 정책 회의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을 해보는 것도 이번 그 난 US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뭐 경기 개선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를 제외한 유로존과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또 하나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해석에서 본다면요, 계속되는 이제 2014년 이제 그 통상적으로 지난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경기 동행 지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11월 달 계속 다시 이제 그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표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2014년에 대한 전망을 또 한번 밝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도 보고 포트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이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셔서 경기 회복을 좀 기대하면서 포트를 짜야 되겠다 싶긴 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는 너무 말라있는 데다가 이 와중에 기관까지 매도하니까 박스권 상단 돌파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좀 단기하고 중장기 전략을 따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아예 그냥 멀리 보고 중장기 포트를 지금부터 꾸리는 것이 맞습니까? 뭐 연말에는 대형주가 좋네, 연기금을 봐야 되네, 세세한 그런 구체적인 전략들도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그 시장 내 이렇다 할 그 시장을 확 끌어당기고 끌어낮출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거래 대금, 거래량마저도 급감한 그런 상황들. 그렇다면 좀 단기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중장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7대3 내지는 8대2 정도의 비율로 중장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포트를 좀 다시금 재편성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 결국은 내년 상반기 어떤 제품군 그리고 어떤 업종군이 시장 내 가장 모멘텀을 받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일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제 그 환율의 움직임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그 근간에 차지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다소간에 이제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 좀 1월 15일 그리고 2월 5일로 예정된 재정 절벽 이슈랄지 전체적인 그런 이제 더 정책적인 이슈도 지금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도 지금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그림 속에 본다면 모멘텀의 강화 쪽보다는 모멘텀의 둔화 쪽에 아무래도 좀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은 묶어놓은 채 오히려 이제 유로존과 중국 쪽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 이런 부분 쪽에서 전체적인 경기 관련 민감주, 특히나 중국의 이제 그 어떤 그 구매력의 확대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하셔서요. 이런 쪽을 좀 생각을 좀 맞춰 보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 주요 나라들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결국에는요, 그 정책의 방향은 한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세 마리, 두 마리의 그 토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것. 결국에는 고용이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고용의 확대를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올 12월은 새해를 준비하면서 중장기 차원에서 포트를 재편하는 달로 삼았으면 하셨습니다. 특별히 연말 소비 관련해서는요, TV 매출이 확대될 수 있음을 주목하자라는 귀한 팁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개장 5분 정도 전에 전일 수급 특징주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주 먼저 정리된 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샀었는데요. 하이닉스 샀고 현대모비스를 샀네요. 코덱스 200 그리고 삼성전자 본주뿐만 아니라 우선주까지.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전일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샀는데 기관 매수에는 베스트 5 중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은 이틀 연속 하이닉스, 삼성전자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밖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오늘 앞서 중복 추천까지 나왔었던 포스코를 기관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 3% 넘게 오르기도 했었죠. 그 밖에 기관은 인버스 샀고요. 현대건설, 이마트, 한국가스공사 담긴 했지만 현대건설, 이마트, 한국가스공사는 매수 강도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순매수 종목 외국인 기관 나누어서 1위부터 5위까지 보시죠. 외국인은 파라다이스 가장 많이 산 반면에 기관은 CJ ENM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드디어 CJ ENM이 내려오는 21선이긴 하지만 약간 마주하려고 하고 있죠. 32,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전일 3%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같이 산 종목이 있어요. 공통된 종목 보이십니까? 네, 바로 파트론인데요.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기관이 네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의 수혜다 이런 분석이 어제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성화하이텍은 외국인이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 5개월 내 어제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 밖에 루멘스, 메디톡스 외국인을 담아갔습니다. 그 밖에 기관은 파트론뿐만 아니라 유진텍과 덕산 하이메탈 같이 담았지만 덕산 하이메탈은 전방산업 부진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적 우려 때문에 기관은 매수에도 불구하고 전일 5% 가까이나 급락했습니다. 네, 미 수급 특징주 가운데 특별히 언급 주실 종목 차장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N 관련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요. 그러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 돌파가 어제 시도된 것 같습니다. 11월 28일 제외하면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핵심 부품 장착률이 확대되고 있는데 2013년 말 제네시스 그리고 2014년 초 소나타로 이어지는 주력 차종 교체 시기에 모비스의 어떤 핵심 부품 장착률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모듈 사업부 내에서 핵심 부품 비중이 30% 후반대에서 수년 내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대기아차 해외 생산 성장의 수혜인데요. 모비스의 주력 사업은 현대기아차에 공급되는 모듈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생산량이 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이 2014년에 현대차가 올해보다 8%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기아차는 6%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해외 생산 비중도 55%에서 57%까지 증가할 전망인데요. 따라서 모비스의 어떤 모듈 사업이 특히 중국 지역의 기여도가 상승하면서 내년에도 확장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배구조 관련 중요한 시점인데요. 순환출자 금지 법안 관련해서는 기존 순환출자는 3년 내 해소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현대모비스의 어떤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염두할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또는 인적 분할 전까지 사업회사 가치가 높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안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친환경자 관련 어떤 기술 내재화 부분에서도 어떤 현대모비스의 어떤 부분에서도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0만 5천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3만 원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 ENM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주 이후에 바닥권에서 기관 순매수가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비 통제도 불구하고 컨텐츠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 초 방송 컨텐츠 직접 제작비가 3,590억 원 전망을 했었는데 연초 11.7% 증가 전망해서 오히려 전년 수준으로 둔화되면서 비용 통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부진에 따른 비용 통제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응답하라 1994의 어떤 평균 시청률이 9.3%를 기록하면서 편성이 증가하는 등 컨텐츠 경쟁력이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에는 성수기에 의한 광고 수익 확대 그리고 전분기 대비 제작 비용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방송 부분 손익이 3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모바일 게임의 해외 성장 모멘텀이 유효한데요. 12월에 일본 라인을 통해서 모두의 마블과 다 함께 차차차가 서비스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흥행했던 컨텐츠가 가입자 기반의 높은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됨을 감안한다면 해외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3분기 모바일 매출이 어떤 997억 원에 달하면서 향후 카카오톡 플랫폼 내에서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비카카오톡 플랫폼에 대한 어떤 대응 확대 그리고 게임 장르 다양화로 국내 부분에서 중장기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해외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분기별 매출 성장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추가 제약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3분기를 저점으로 방송과 음악 공연 부분의 실적 개선이 전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고 중장기 국내 컨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1,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6,000원 제시하고요. 마지막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기관이 최근 6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저가 스마트폰 수혜주입니다.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일단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셋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스마트폰 범용화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증가를 통해서 확고한 1위 확보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편중된 주력 제품보다는 다양한 제품 출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이 예상되는데요. 중저가 범용 부품 비중이 높은 파트론의 어떤 수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요. 또한 이제 주력 제품인 카메라 모듈은 화상 통화용 2메가에서 5메가와 8메가 제품으로 비중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평균 판매 단가의 어떤 상승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성장 동력인 안테나도 긍정적이고요. 안테나 부분을 얇게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레이저 다이렉트 스트럭처 어떤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센서 모듈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문인식 센서 모듈을 대만 스마트폰 업체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6,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엔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뚫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시면서 CJ ENM을 파트론과 함께 눌림목 매수해보자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의 분석으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3일 화요일 12월 두 번째 거래일 아침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빠졌어요. 제조업 지표 좋게 나왔고 유럽 쪽도 분위기 좋았는데 유럽도 동반해서 빠졌습니다. 이번 주 나올 고용 지표가 좋으면 제조업 지표도 좋았네. 양쪽 하나 축소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졌고요. 무엇보다 추수감사절 이후 주말까지 이어진 나흘 동안의 연휴 기간 동안 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분석인데요. 전일까지 이틀 동안 코스피는 기관 매도 때문에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일단 무산된 상황인데 뉴욕 증시까지도 주춤했습니다. 같이 쉬어갈까요? 12월 두 번째 거래일 아침입니다.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지금 제 옆에는요. 골든에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코스피는 2030선까지 미끄러졌었고 꽤나 가파른 하락이었다 싶었습니다. 코스닥도 7거래일 만에 양매도 속에 하락했는데 오늘 어떻게 시작해요? 네, 참 2060포인트 돌파가 참 쉽지가 않네요. 참. 그 부근만 가게 되면 이렇게 매물이 좀 쏟아지게 되면서 네. 자꾸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그 재미없는 장세가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락이어서 오늘도 그 코스피가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5% 정도 하락한 지금 현재 2023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수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09% 정도 하락한 512.2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과연 5일선까지 반등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조금 한번 출렁이게 된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조금 연동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 쪽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시장을 조금 그 약세 쪽으로 이끄는 요인들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 외국인은 현 선물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25 그리고 선물은 292약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매수폭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제 매도 폭을 많이 할 만한 어떤 매도 총산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반등폭이 좀 결정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오늘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조금은 하락 쪽 약세 마인드 좀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 개인은 48억 그리고 기관은 78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억 그리고 기관이 13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개인은 코스피장에 이어서 코스닥도 현재 32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4%, 삼성생명이 0.49%, 기아차가 0.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가 0.2%, 현대중공업이 0.38%, 머레도쇼핑 1.1%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네요. 셀트리온이 0.23%, GS홈쇼핑 0.3%, SK브로드밴드가 0.4%, SFA가 0.3%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동국 SNC, 주성엔지니어링, 차바이오엔, 유니슨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출발 상황 들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저는 2030선에 턱걸이 했었는데 2020선까지 밀려서 개장을 했고요. 코스닥은 일단 보합권 정도에 출발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의 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전일 약보합 정도에서 아주 조용하게 맺혔었는데 오늘은 0.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개장하네요. 니케이 225지수 평균 지수 기준으로는요. 15,747선 정도에서 개장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나가보죠.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 소식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1,060원대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언제전까지 2원 30전이 상승한 1,059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60원 80전까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60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글로벌 달러가 원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상대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1월 제조업 지표는 전월보다 상승한 57.3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지난 10월 제조업 지표의 경우는 제조업 지수는 상승한 반면 제조업 고용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11월의 경우는 제조업 고용 지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을 높인 점이 달러화 강세와 함께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 그리고 뉴욕의 3대 지수의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원은 다시 1,060원을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국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N1 하락으로 인한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달러 원이 하방 경직성을 나타낸 바가 있었고요. 오늘은 달러 원 반등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도 전략에 따라서 상방 경직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중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과 미국의 11월 고용지표를 확인한 후에 적극적인 포지션을 설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당장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요. 수요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 또 목요일에는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합니다.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미 연준이 12월에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에 영향을 주면서 달러와 방향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업률은 미국이 최저 수준의 35년의 최저 수준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이는 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지표라고 하겠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 규모가 현재 예상 수준이 18만 명 수준에 머무느냐 아니면 지난 10월처럼 20만 명을 넘어서느냐 여부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20만 명을 넘어선다면 달러 N이 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104엔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달러 원은 1,060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8만 명 수준에 머문다면 테이퍼링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달러 N의 하락과 함께 달러 원은 연 저점 갱신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60원을 전후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번에도 20만 명 이상 나오느냐 아니면 18만 명대 수준에 그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달러 N 그리고 $1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두 번째 거래일 아침 돌발 종목 3종목 정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새내기 주가 있어요. 코스닥 쪽에요. MVH라는 종목인데 상장 첫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공모에서부터 투자를 같이 하셨던 분들 계시는지 혹은 지금 이런 종목이 있어? 꽤 괜찮네라고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기업 소개부터 같이 좀 받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SK컴즈입니다. SK플래닛하고 합병설이 났습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두 자릿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콘텐츠 사업부도 분할한다고 그랬고 검색 사업 부문도 이제 완전히 종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전일만 해도 상한가였었는데 쑥쑥쑥 올라오고 있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돌발 종목은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서요. KT입니다. KT. 고배당 철회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신감 느낄 법한 이 종목. 오늘까지 반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31,000원대에서 머뭇 여기서 손절할 것인지 연말 배당도 안 준다는데 적게 준다는데 자, KT까지 한번 돌발 종목군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보죠.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내기주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일단 오늘 MVH 코리아가 첫 상장 거래되는 날인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동차용 내장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생산하는 제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 내부의 인테리어 부품을 비롯을 해서요. 트렁크 그리고 엔진과 엔진룸에 장착되는 소음 진동 패키지와 헤드라이너 모듈 등이 있고요. 일단 국내와 해외의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한 종속기업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업체구나라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시초가 대비해서 한 5.42% 내린 이 4,200원에 거래를 되고 있었고 공모가 4,500원 대비 1.3% 낮은 4,440원의 시초가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환전세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한 45.38% 정도 되고요. 주수로는 한
946만 주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물량의 한 46%가 좀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지분이 한 48.3%, 4%,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이 한 5.5% 정도, 자본금 15억에 공모 금액은 한 380억 정도 되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최근에 좀 눈길을 좀 받고 있는 이유는 완성차 대비해서 그래도 글로벌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마켓시어가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가 좀 상승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부품 업체들은 비단 국내 완성차 업체만 납품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실은 현대차와 기아차 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에 또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배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또 소음 진동, 이 정숙성 제품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튜닝 시장이 좀 열렸는데 이 튜닝 시장 쪽으로도 좀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하면서요. 그러나 역시나 장사왕도 그렇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좀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 SK콤즈인데요. 이 SK플래닛과 관련해서 이 합병 추진설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SK콤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싸이월드를 분리해서 계열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단 전체적으로 SK콤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위 사업자의 어떤 지위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단 미니홈피 서비스인 싸이월드 분할에 이어서 최근에 이 검색 사업에 대한 종료를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해 파란닷컴 서비스 종료, 그리고 올해 야후코리아 철수에 이어서 SK콤즈의 검색 사업 구조 조정은 이 다음에 2위 사업자 시장 점유율을 좀 견고히 만들어줄 수 있다. 결국에는 SK콤즈와 다음이 좀 상충되는 부분, 이 부분이 검색 서비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구조 조정 이후에 SK플래닛과의 어떤 합병 추진을 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설들이 좀 돌면서 SK콤즈가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싸이월드, 싸이메라 같은 콘텐츠 사업부를 분할을 하고 네이트 검색 사업도 종료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그간 좀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사업군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좀 모색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실 여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 공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지금 구간대가 굉장히 좀 매물대가 많은 구간대입니다. 결국에는 6,3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태에서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더 해봐도 된다. 결국에는 6,300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내 물량을 어떤 차익 실현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충분히 좀 음봉을 기다렸다 하시라는 부분, 오늘 갭상승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갭을 좀 메우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KT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낙폭을 좀 보여주는 모습. 그러나 어제 거래량을 동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음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약간 도지형의 패턴으로 좀 끝났는데, 일단 바닥을 좀 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KT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고배당, 이 부분이 조금은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통신주 과연 배당 매력을 뺐을 때는 어떠한 성장 매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스토리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LTE 서비스가 있었지만 LTE 서비스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에는 LTE 서비스를 더 한 발짝 나간 새로운 어떤 신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미처 못했다.
대응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또 CU 리스크라는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주가로 반영되는 것 아닌가.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고배당의 어떤 매력이 좀 사라진 시점, 결국에는 연말에 좀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좀 겹치면서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3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3만 원대 근처,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저점이 3750원인데 3만 원 근처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3만 원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매수를 좀 고려해 보셔도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KT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T까지 돌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들 조금 더 볼까요? 일단 외국인들은 7거래일 만에 소폭 파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선 위협받고 있는 아침인데 삼성물산도 계속해서 팔로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CEO가 교체되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거의 경질이었거든요.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제도 장중에 좀 급락했었다가 밑골이 겨우 달았는데 오늘도 연속적인 반등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중국의 업체하고 손잡고 제주도에 있는 호텔 개발한다 그랬었는데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올라오네요. EM코리아도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때문에 신고가, 오늘 아침만 해도 급등이고요. 비트코인주가 오늘 조용한 코스닥에 또 아주 커다란 빛이 되고 있습니다. JC현, SGA 모두 다 동반의 상한가 이미 올라선 상황인데 어떤 것이 오늘 또 한 번 비트코인 테마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삼성물산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 뭐 삼성물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제부터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 CEO 교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정현주 대표이사에서 뭐 최치훈 대표이사로 좀 바뀌게 된다는 것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현주 대표사 같은 게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주가 25만 원까지 이끌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향수에 조금은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와서 삼성물산이란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최치훈 대표이사 교체된 것은 저는 악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최치훈 대표이사 예전 이력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아시아 쪽 그리고 글로벌 그 사업 부분을 담당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어떤 영향을 보게 된다면은 향후에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0.9% 뭐 1% 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 CEO 교체로 인한 어떤 공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향후에 삼성물산이 수주를 좀 다변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최치훈 대표에서 어떤 글로벌 영향과 조금 맞물리게 되면서 수주 다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굳이 이런 부분들이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어쨌든 뭐 그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영향이 일단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시면서 향후에 조금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 만한 종목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롯데관광개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계열사인 동아투자개발 그리고 중국의 녹지그룹이라는 부동산 개발회사 합작으로 제주도의 그 랜드마크 호텔 사업에 대해서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고 결정이 됐는데요. 네. 최근에 그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그 중국의 어떤 관광객 증가라든지 어떤 그 이주민 어떤 계획들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그 카지노가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될 것 같아요. 카지노가 카지노가 이제 파라다이스가 제주도 쪽에 호텔 사업이라든지 카지노 사업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통해서 제조 개발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 규모만 봤을 때도 상당히 큰 매출을 좀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들이 좀 단기적 급등으로 이끄는 부분들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항상 그렇죠. 대선 테마도 그렇고 어떤 그 정부 정책 테마가 맞물렸을 때 초기에는 항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연장선상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EM코리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최근에 뭐 증권가도 그렇고 뭐 전문가도 그렇고 추천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종목이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부분이나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소 스테이션 그리고 선박 평형수 관리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 수소차도 이제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소 연료 전기차가 양산이 되게 되면은 전기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뭐 수소차 충전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인프라가 깔려야 될 겁니다. 근데 이 회사 지금 현재 이런 충전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수소차가 그 양산이 됐을 경우에 수혜가 있을 것이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적인 성격을 봤을 때, 코디에스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디에스 어떤 유사성이 좀 이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 유엔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서두에 말씀했던 선박 평형수 관리,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주와 연결된 실적까지도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상승 구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11,000원만 좀 강하게 뚫어주게 된다면은 뭐 추가적인 반등은 좀 뭐 누가 보더라도 가능하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저희 상승 눌림목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테마 쪽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주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싸이월드의 도토리 이 부분과 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온라인상의 어떤 가상화폐라고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기존에 오프라인 쪽에서는 뭐 원화라는 어떤 화폐가 있듯이 이 원화를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예전에 싸이월드 도토리 같이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최근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금선물이라든지 그리고 통화선물 같이 이렇게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2,100만 주 정도 2,100만 원이라 해야 될까? 2,100만 주 정도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지금 어떤 광품, 투기 열풍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리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K컴즈 그리고 제이시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기대감이 상당히 좀 요 종목도 테마 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도 손자회사인 D&D컴을 통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에 특화된 메인보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플래닛이 지금 한국거래소 코빗이죠. 코빗에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SK 플래닛이 SK 컴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단순한 연관성 때문에 현재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SK 컴즈 같은 경우는 합병 소식도 물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투기 열풍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테마성 그런 급등 양상이 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SK컴즈 같은 경우는 M&A 이슈 이런해서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 제이시언이라든지 SJ 같은 경우는 어떤 최근에 비트코인 가치 어떤 하락을 봤을 때 테마가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잘만테크까지 이 비트코인 테마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추가적인 특징주 더 한번 살펴볼까요? CJ ENM 어제 한 3% 정도 오르더니 드디어 21선을 바닥권에서 뚫어냈습니다. 아침에 한 36,000원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틀 연속 바닥권에서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임빌드요, 중국에서 이 다크어벤저 게임 흥행 소식 때문에 오늘 꽤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정엘의 ST는 어제 감자 결정 때문에 하한가였는데 오늘은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안 좋은 내용이라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남광토건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지분 정리하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이제 악재로 인식하면서 오늘 또 한 번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지분 매각 소식 때문에 급등한다는데 일단 우선 CJ ENM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눈물이 조금 가실 수 있을까요? 예, 압구정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일단 CJ ENM에 대해서 3분기 일단 저점으로 실적 모멘텀이 좀 회복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CJ ENM이 10월 중순부터 약 1개월간 방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분기 실적에 대한 쇼크 그리고 게임 부문의 어떤 분리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폭락을 했고 결국에는 최근에 이 주가가 하향 안정화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4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좀 보면 영업이익은 일단 보수적으로 한 290
90억 수준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3분기 충격에서 좀 벗어나서 4분기에는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이 한 85억 정도 좀 됐었는데 3분기에 이보다는 좀 강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게임 호조의 지속 그리고 방송에 대한 투자 효과가 점진적으로 좀 가시화될 수 있다. 결국에는 3분기가 전점으로 해서 실적이 좀 모멘텀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제시되고 있는데 뭐 차를 떼고 포를 떼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좀 급락한 경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게임 부문의 분리를 필두로 해서 뭐 방송 부문의 부진, 3분기 실적 부진, 계속적인 악재가 좀 겹치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제일 큰 부분은 역시나 이 게임 부분의 어떤 분리였을 겁니다. 가장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고 수익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분리를 한다? 그러면 회사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28,000원대가 저점이 됐고요. 3만원대는 뭐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했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될 수 있었던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디까지 오를까라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35,000원에서 36,000원대까지는 좀 트라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분이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이 35,000원, 36,000원 가격대의 어떤 거래량과 모멘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작용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었던 패턴이 아닐까. 그래서 신규로 좀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32,000원 부근, 그러니까 32,000원 초반에서 31,000원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격으로 이용을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게임빌 컴퓨터수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다가 좀 횡보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반기 12월 달에 게임주들은 대부분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이 게임 흥행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크 헤븐 어벤져라고 하는 게임이 일단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크 어벤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오픈 마켓이 360에서 전체 게임 매출의 한 10위권 안에 드는 흥행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게임빌은 이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느냐. 일단 46,000원대에서 47,000원대까지는 트라이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결국에는 46,000원, 47,000원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밴드나 이평 저항들을 좀 뚫어야 되는 이 강한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때 중국 쪽에서 어떻게 좀 흥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다시금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 2013년 사업년도 3분기 영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오성 LST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개별 기준 부채 비율이 4,421.78%로 지난해 말 607.66%보다 3,800% 정도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 비율이 올라갔다. 결국에는 재무 구조에 대한 부담감들이 투자자들에게 조금 안 좋게 좀 인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라는 부분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닥 부채비율 1위라는 굉장히 좀 오명을 또 쓰게 됐는데, 여기다가 또 감자 결정, 29일에 채권단 출자 전환 추진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현재까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에서 실시를 했고, 다양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으로 사채권자 집회 결의미 감자 결정을 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감자 결정을 했고요. 격악제가 좀 겹치면서 최근에 태양광 업체들이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오성 LST는 좀 급락세를 좀 시연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수준에서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가슴 아프지만 의문도 좀 들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과연 손절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못 버티시는 분들은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오성 LST는 태양광 산업의 어떤 회복과는 조금 길을 다르게 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 지분정리의 한 4%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은 일단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최대 주주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분 일부를 정리하면서 최대 주주가 우리은행으로 변경됐다고 공시가 됐고요. 이번 매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남광토건 지분율은 8.24%에서 6.6%로 낮아졌습니다. 지분율 7.35%를 유지하고 있는 결국에는 우리은행이 남광토건의 최대 주주가 됐고요. 왜 지분 매각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의 어떤 의심들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은행이 이 남광토건의 주채권 은행이자 최대 주주로 올랐는데 일단 갑작스러운 지분 매각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아쉬움을 샀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동양 파일 매각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이 동양 파일 매각을 위해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매각 허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재산 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인 금지 명령에 따라서 자산을 매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해진다. 그래서 동양파일은 이 법원의 허가를 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도자료로 좀 나왔고요. 이 동양파일 같은 경우 900억의 매출을 거두고 수익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 동양그룹 내에서도 알짜 계열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확보를 하기가 요즘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투자 시각을 좀 심리를 자아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운수장비 업종 가운데 자동차주가 부진합니다. 원엔 제종 환율이 1,020원대 지금 들어간 가운데 비단 엔저 영향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추가적인 이유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지금 다시 한번 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안 좋은 차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희비가 좀 엇갈리는 세 종목 묶어서 보려고 해요. LG 하우시스 그리고 대덕 GDS 바닥권에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세 개 실적 관련해서 한번 보고요. 다날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이유도 살펴보죠. 그리고 오늘 테마주 2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3배 정도 급등한다라고 했었었는데 미세먼지 테마 불고 있습니다. 문재인 테마가 어제 참 화려했었는데 오늘 다시 비트코인이 그 바통을 이어받는 모습이고 문재인 테마는 하루 만에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주가 왜 이렇게 또 부진한지 오늘 지수가 부진한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뭐 TPP 뭐 영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일단은 뭐 그 TPP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뭐 일본 쪽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수혜가 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일본 엔저로 인해서 어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 쪽으로 강하게 움직였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자동차 섹터에 뭐 얘기가 많았듯이 TPP도 거기에 어떤 연장성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지속적으로 우려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요거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어떤 가격적으로 우호적인 부분이 분명히 뭐 일본 쪽에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제 수단이 엔화가 아니라 달러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50% 이상이 해외 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약세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핑계거리가 제가 보기엔 나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일본이 우호적이라는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LG 하우시스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 건데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실적이 1,200억 정도 넘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지금 뭐 신규 뭐 건설보다는 아무래도 그 리모델링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수직증축법에 대한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되기 전까지 아마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아직까지 뭐 추세가 꺾였다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LG 하우시스, KCC, 그리고 벽산, 그리고 대림 비행크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림뱅크 같은 게 이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수직증축법이 제가 보기엔 어떤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수급 보시면서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고 싶고요. 대덕 GDS가 오스템 인프라 좀 묶어서 볼 건데 일단 대덕 GDS 같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FPCB 밴드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스마트폰 모멘텀이 좀 많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와서는 한국 스마트폰
모든 사업에 어떤 뭐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도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BH 외에는 뭐 실적이 뭐 그렇게 개선된다는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실적 이슈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셈인플라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뭐 3분기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기대감은 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분기 기준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조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4분기까지 어떤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분기 정도 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봐야지 확실하게 조금은 회사가 나아지고 있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3월달 이후에 추세는 하락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 마인드 속에서 기술적 대응으로 하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오스틴 임플란트 계시죠? 오스틴 임플란트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약세 마인드 쪽에서 기술적 반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요 회사는 조금 그 기자분들 기사를 조금만 좀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회사 엠페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회사의 계열사 빚보증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엠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회사인데 그 다날이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그 인터넷에 결제가 되고 나서 통신사 쪽에서 대금을 받게 되는데 중간에 업체들이 공백이 그 두 달 전에 생기기 때문에 엠페이를 통해서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금을 먼저 갖고 난 다음에 이후에 통신사 쪽에서 그 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2개월 공백 때문에 계열사였던 부채가 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그 부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대금 결제라는 공백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세세하게 기자를 좀 써주셨다면은 아마 그저께 이렇게 급락하는 사태에서 개인들이 파는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조금 매도를 하셨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좀 그 기사를 쓰실 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공교롭게도 또 바로 지금 현재 오늘 보시면 미국 쪽 매출 늘어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주가 흔들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만 이렇게 근원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자, 그 미국 쪽 매출이 뭐 41억 정도 증가를 하면서 보면 전년 대비 300%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41억에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를 증가했다는 부분들에 조금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다날이 그 2010년부터 미국의 스프렌트사와 조금 그 조인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어떤 영향을 넓히기 노력을 했는데 거기다 어떤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날,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기사가 나왔을 때 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기르시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미세먼지. 이거 제가 10월 달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10월 29일 날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거는 그 계속해서 향후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왜냐면은, 자, 미국,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남태평양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 북서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 쪽 되면 난방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겨울 쪽에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라고 그때 10월 29일 날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테마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아침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마찬가지 미세먼지 또 계속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내내 조금 변동성 국면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는 되지만은 항상 말씀드리죠. 조심해야 될 테마란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하되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그 문재인 테마 요것도 좀 들썩들썩거리면서 웃었다 울었다 이렇게 조금 그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이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구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요 종목, 요 관련 섹터들 계속해서 흔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2012년 대선 테마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 굳이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쪽에 말씀드린 미세먼지 테마처럼 요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이 없으면 접근하실 이유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대선 테마는 항상 과거 사례를 보시면서 항상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라고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특징주의 정도로 해서 이제 일단락 짓고요. 코스피가 4월째 조정이에요. 외국인들이 적지만 7거래일 만에 현물에서 매도로 돌아섰고요. 사실상 어제부터 선물에서 먼저 팔기 시작했었죠. 자, 이제 2천의 지지력을 살피자 이런 얘기도 개장 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아침 쪽에서 선물 계약서를 보니까 매수액 또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공개했고도 제가 준비한 한마디도 외국인 선물 누적 동향, 시장 방향성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2월은 쿼드러플 만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그 11월 29일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 청산하게 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을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590계약 정도 매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저께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이 됐고 오늘도 아침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약세 국면 쪽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중요한 분기점에 갔을 때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이런 부분들 보실 때 선물 매매 동향, 특히나 외국인의 동향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쪽을 누적시킨다면은 약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매 동향과 커플링되는 어떤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열심히 또 도움 말씀 주고 계신 김근호 과장님의 조언도 들어봐야 되겠죠. 2060 박스권을 완전히 위쪽으로 뚫기 전에는 그냥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 구사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여전한 의견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제가 2040포인트 위에서는 좀 현금화를 분명히 해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단에 대한 부담은 우리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더 먼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상단을 좀 강하게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없다. 그렇다면 쉽게 뚫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결국에는 현금화 비중을 만드시고 밑에서 다시금 좀 진입하자는 기회를 좀 노리자라는 얘기를 계속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전략에는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 수급에서든 글로벌리하게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습니다. 2040포인트 위에서는 현금화 비중을 조금 차익 실현을 해두시고요. 2000포인트 근처, 그러니까 한 202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근처까지는 일단 분할로 이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보시고 주식 비중을 늘리셨다 축소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장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국에는 방망이로 좀 짧게 잡고 좀 대응하는 장세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꼭 주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메리츠 정근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출발 상황 분석 그리고 특징주 분석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20선까지 잠깐 내주기도 했던 아침인데 선물 시장 분위기 같이 살펴볼 필요 있겠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각에 외국인 따라 매도하자라고 하셨었는데 그때 말 듣고 매도만 했어도 아마 2P 이상 수익이 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 매수하다가 매도로 마음을 바꿨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발에 대한 부분의 선반영이라는 측면까지 언급을 좀 하다가 그 부분에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 즉 어제 부분 최근에 갭상승으로 시장을 위쪽으로 올려두었지만 그것은 신규적인 자금의 쇼커버링 자금들이 시장의 외국계 창구 쪽에서 유입이 된 부분이었고요. 그 갭을 지금 메꾸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출발되었는데요.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되었던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 스위칭하면서 개인들은 매수와 매도로 반복하면서 현재 방향성을 좀 잃은 모습이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최근 대비해서 시장에서 금융투자 창구만이 꾸준하게 계속 매수세를 좀 유입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신 쪽은 소폭이나마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청산성을 좀 포지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주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게 중요한 위치이다라고 강조를 또 드리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서 시장을 짓누른다라면 이 부분 현재 기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두 종목으로 현재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데요. 시장 방어했는데요.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콜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요. 현재 기준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계 역시 어제 그 변동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급 주체들이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풋옵션 추이도 지금 보시면 개인들의 추이만 좀 있을 뿐이지 메이저인 기관계와 외국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옵션 쪽이 이번 주에 충분히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가격 이론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잡으시는 위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기존의 포지션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른 포지션들을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망세 증상이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이제 좀 기딱지가 많이 붙으셨을 텐데요. 그래요. 베이시스 자체가 이미 기존에 다른 것과 좀 바뀌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께 오픈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0.3의 기준에서 컨텐츠와 백어된 상태이든 0.3 밑으로 무조건 매도다라고 했죠. 그 값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바뀌면서 꾸준하게 매도 쪽으로 압박 카드를 좀 내고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현재는 수급적인 출발에선 우호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에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시점이겠죠. 오늘 선물적인 특징에서 보면요. 자, 외국인들의 매도만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개인들의 매도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외국인들의 매도로 우리가 결정을 짓게요. 자막보다. 아마 그게 빠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외국인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자신있게 고점 매도다. 아직 매도다. 저점 잡히지 않았다라고 결정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잘하면 저점 다지는 여부는 나올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타임플로우상이라면 현재 분봉들의 차트를 다 활용을 한다라면 전반적으로는 오늘보다는 내일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전장 황금 라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 앞에서 특징들을 잡다 보니까 요 타이밍을 살짝 놓치는 부분인데요. 바로 267.10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올라타서 안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자신있게 자신의 능력치만큼 밑에서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단기 하락 추세 마무리되는 시점 아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많이 좀 비어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처럼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같이 외국인 따라 매도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아주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대웅 멘토님의 선물 쪽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뉴욕 증시 12월 첫 거래일 좀 삐끗삐끗했었고 코스피도 오늘 아침 2020선을 내줄 정도로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12월 첫 거래일 이후 오늘까지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어제는 선물 팔더니 오늘은 현 선물 동반해서 같이 마음을 매도 쪽으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21선 쪽으로 완전히 다 회귀를 했네요.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